네, 어제 아주 대법원에서 중요한 판결이 하나 있었죠. 네, 키워드로 하나씩 좀 간추려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요. 그래서 대법원, 대통령 재임 중 공적인 업무는 절대 면책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대통령이 현직을 수행할 때는 당연히 면책이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죠. 대통령 재임 중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죠. 그 얘기는 뭐냐? 전직 대통령의 경우에,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를 끝나고 난 후에 그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대법원, 대통령 재임 중 공적인 업무는 절대 면책 입니다. 결국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 그런 판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뭐 약간의 논란도 있긴 한데요. 자, 대법원 판결의 의미 그리고 논란은 어떤 논란이 있는지 뭐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바이든 쪽을 바라볼 수 있는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후보 사퇴 강력히 반대하는 바이든 가족입니다. 그리고 다음 키워드는 내 차 한 달 안 타고 다니면 천불 번다 입니다. 자, 그리고 4등급 허리케인 미국 남동부로 접근 중이고요. 또 다른 키워드는 폭염 속의 맞계절 독립기념일 연휴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키워드는요. 움직이지 않으면 죽는다입니다. 이게 좀 표현이 좀 너무 부정적이라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반대로 말하면 움직여야 좀 더 건강하게 산다. 뭐 움직여야 좀 더 산다. 뭐 이런 표현이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일부러 제가 좀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좀 부정적인 표현이지만 키워드를 그렇게 한번 지어봤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죽는다입니다. 자, 이 WHO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내용이에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바로 가겠습니다. 자, 대법원 대통령 재임 중의 공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절대 면책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어제 지난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대선 결과를 뒤집기 시도한 그런 혐의로 기소되어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게 이제 대법원까지 올라갔잖아요. 드디어 판결이 내렸는데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결을 내렸느냐? 재임 중에 있었던 행위는 퇴임 이후에도 형사 기소 면제 대상이다 라고 한마디로 일단 그렇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계속 그걸 주장했잖아요. 그런 주장에 대해서 사실상 뭐 일부 수용해주는 그런 취지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뭐 일부라는 표현을 썼지만 결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는 그런 판결을 내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소식을 접한 후에 미국인인 게 나는 너무 자랑스럽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같은 연방 대법원의 전직 대통령 면책 특권 관련 결정과 관련해서 미국 정가에서는 어제 이후에 이제 논쟁이 불러일으켜지고 있습니다. 우선 뭐 어떤 논쟁이냐 논란이냐를 이해하려면 이 대법원의 판결을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쉽게 제가 좀 간단하게 쉽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은 전직 대통령의 재임 시 행위 중에 공적인 행위, official 행위는 면제받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했어요. 공적인 행위는 면제받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그렇지만 사적인 unofficial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 특권이 없다. 이렇게 판시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추정된다라는 표현이 조금 모호하긴 합니다. 하지만 일단 공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전직이라 하더라도 재임 중에 있었던 어떤 공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 특권을 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된 범죄 사실을 보면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서 그때는 이제 선거 결과가 나왔지만 내가 바이든에게 패해서 차기 대통령이 되지 않는 것으로 선거 결과로 나왔지만 나온 그 순간도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중이긴 했습니다. 그 대통령 수행 중에 그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서 법무부 당국자들과 논의했다. 뭐 이런 게 이제 특검이 기소한 내용이잖아요. 그런 논의한 내용과 관련해서 논의한 증거가 불충분해. 뭐 이렇게 대법원이 판결을 한 건 아닙니다. 논의한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언급 안 했고요. 이분 논의했다 하더라도 절대적인 면책 대상이다라고 대법원이 판단을 그렇게 내려준 것입니다. 대통령 임기 중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 임기가 끝났어도 그게 뭐 대선 뒤집기를 실제로 했던 안 했던 면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이제 특검이 대선 뒤집기 모의와 관련된 유력한 증거로 간주하는 트럼프와 법무부 당국자 간의 논의한 내용, 이거 이제 증거로 특검이 갖고 있잖아요. 그렇게 됐는데 대법원이 그런 그런 판결을 내림에 따라서 특검이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하게 갖고 있다라고 얘기했던 트럼프와 법무부 당국자 간의 논의 내용, 이게 이제 사실상 증거 능력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논란도 물론 일고 있습니다. 어제 이게 오후에 이런 발표가 났는데 논란이 있습니다. 자, 어떤 논란이냐를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판결 내용을 제가 조금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면책이 인정되는 부분, 공적 행동, official 행동의 범위가 사실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 남용 행위에 대한 제도적인 견제 수단이 사실상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를 들어서 대통령 재임 중에 뭐 어떠한 일을 했어도 대통령 임기가 끝난 후에 다 면책 특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냐, 뭐 이런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일을 했어도 나 그때 대통령 재임할 때 내가 그걸 공적인 일 때문에 한 거야, 나 개인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한 행위다 라고 하면 뭐 할 말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 주목을 끄는 것은요, 대법관 9명 중 1명으로 이 소수 의견을 냈던 소니아 소토마요 대법관이 있습니다. 이제 이분은 진보죠. 잘 아시는 대로 대법관은 9명인데 지금 6대3으로 보수 대 진보가 갈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보수 우위로 판결이 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또 과거에 진보 성향 대법관이 더 많았을 때는 반대로 진보 성향의 판결이 나오고 그랬던 게 뭐 어찌 보면 뭐 당연한 결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하튼 결국은 6대3으로 밀렸기 때문에 소수 의견으로 기록만 남아 있는데, 소니아 소토마요 대법관이 그 개인적 견해를 밝힌 소수 의견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면책하는 것은 대통령 제도 자체를 개조하는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미국은 뭐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대통령 제도잖아요. 그런데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면책 특권을 이렇게 헌법으로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일은 없었는데, 이렇게 판결을 내려버린다는 것은 사실상 대통령제라는 시스템 자체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이나 마찬가지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광범위하게 면책 특권이 부여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소토마요 대법관이 얘기한 부분을 좀 제가 전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 재임 시에 정적을 암살해라 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실이라고 있죠. 네이비실 특수부대 팀에 그 정적을 암살하라고 명령을 내린다는 거죠. 이건 뭐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뭐 외향적으로는 우리나라를 위한 어떤 야당의 뭐 지도자인 것처럼 하고 있지만 저 사람 백그라운드에는 어마어마하게 우리 이 나라의 위험한 존재들이 도사리고 있다, 저 사람을 제거하는 게 우리나라의 안전을 도모하는 일이다 라고 네이비실의 명령에서 대통령이 자신의 정적을 암살하라고 명령한다. 그럼 그것도 나중에 이 나라를 위해서 한 일이다 하면은 그건 면책이 될 것이냐? 막 이런 얘기 뭐 하는 것입니다. 뭐 좀 과도한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뭐 사실 뭐 논리적으로 뭐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이대로라면. 그리고 이제 더 극단적인 예도 들었습니다. 소니아 소토마요가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군사 쿠데타를 조직하는 것도 나중에 면책되느냐? 그리고 뭐 어떤 죄를 지었는데 사면을 해주는 대가로, 사면을 받는 대가로 돈을 받아도, 아니 또는 내가 사면을 해주는 대가로, 어떤 사람을 대기업 뭐 재벌 회장이에요, 사면을 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는데 대통령 임기 끝난 후에 밝혀졌어요. 그때도 내가 이게 뭐 돈을 받고 뭐 이 돈이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니다, 저 사람이 나와서 우리 이 나라를 위해서 기업 활동을 크게 해서 이 나라를 더 강하게 만들고 또 실업률도 없애주고 또 많은 사람 임금 고용하고 뭐 이런 것을 하도록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저 사람은 사면해 준 거다, 그리고 돈을 받은 것은 내가 이건 공적인 업무에 쓰려고 받은 것이다 라고 해버리면 그것도 그럼 공적인 일로 쳐서 다 면책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냐라고 소니아 소토마요 대법관은 주장을 했습니다. 소토마요 대법관은 그래서 끝으로 이렇게 자신의 이제 SNS에 올린 거예요. 그 SNS 글을 이렇게 맺었습니다. 앞으로 모든 공적 권력의 사용에 있어서 대통령은 이제 법 위에 군림하는 왕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나는 이제 우리의 민주주의가 두렵다라고 SNS에 글을 마쳤습니다. 물론 소니아 소토마요가 이제 밝힌 이 내용이 전적으로 옳다라기보다도 판결이 나왔지만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좀 있다. 그럼 어떤 논란인가? 그걸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뭐 좀 극단적인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소토마요 대법관이 한 말을 좀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이 같은 판결을 내린 연방대법원.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잘 아시다시피 9명의 대법관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이제 뭐 보수 대법관과 진보 대법관 이렇게 나뉘죠.
보수 대통령일 때 임명을 받으면 당연히 보수 인사가 대법관이 되고 반대일 땐 반대 이렇게 뭐 그러는데 이제 어찌됐든 결론을 내리긴 내려야 하는 것이 대법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짝수로 되면은 뭐 4대4, 5대5 이렇게 되면 결론을 최종 그 법원인 대법원에 가서도 결론을 내릴 수가 없으니까 어찌됐든 결론을 내려야 하는 대법원이기 때문에 홀수로 구성되어 있죠. 뭐 5대4, 뭐 6대3 이런 식으로 내릴 수 있게.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에 이딴 보수 판사를 기용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6대3에 그때 만들어 놓은 보수 대 진보, 6대3의 확고한 보수 우위로 만들어 놓은 바 있는데 지금껏 그게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이런 판결이 내렸는데 판결의 뭐 옳고 그름을 우리가 대법원에서 내린 판결을 갖고 뭐 옳고 그름을 따질 정도의 우리 헌법적인 지식은 없죠. 하지만 이제 국민들 사이에서 이 판결을 내놓고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논란이 있게 될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뭐 이미 뭐 내려진 판결에 대해서 논란이 있은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나 바이든 대통령 쪽에서도 이제 하는 말은 이거예요. 뭐 판결은 존중한다. 하지만 대법원도 트럼프가 당시 그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서 법무부 사람들과 상의를 했다는 그 상의를 했다는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대법관도 인정한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뭐 공격의 소재를 찾고 있습니다만은 여하튼 지금 이제 선거를 5개월여 앞두고 이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너무너무 중요한 대법원의 판결이 어제 있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지난주 그 목요일 날 TV 토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뭐 완패했다라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것과 더불어서 이번에 이 판결은 어찌 보면 바이든 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원투 펀치를 맞은 거나 마찬가지다. 치명적인 원투 펀치를 맞은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그런 그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민주당이 뭐 지난주 이후에 정말 민주당이 아주 속내가 복잡하고 머릿속이 복잡하게 된 그런 상황이 잇따라 지금 원투 펀치를 맞고 있는 민주당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바이든 쪽의 상황을 좀 볼까요? 네, 키워드는 이렇습니다. 후보 사퇴에 강력히 반대하는 바이든 가족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이제 4개월이 앞두고 아까 제가 5개월이라 그랬나요? 이제 벌써 7월 달이구나. 그러니까 7, 8, 9, 10 그러네요. 4달하고 5일 남았네요. 4개월 앞두고 열린 첫 TV 토론에서 완패한 바이든 대통령의 가족들은 이 대선 레이스는 계속돼야 한다라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렇게 예상을 빗나가지 않네요. 절대 예상을 빗나가지 않네요. 제가 했던 예상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결과적으로 가족들 뭐 모임 가족회의 한다고 그 대통령 별장까지 갔지만 결과는 뻔한 것 같다. 결국은 계속 하겠다라는 아마 그런 결론을 내릴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고 제가 내린 두 번째 예상은 뭐냐면 그 부인 또는 그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 특히 그 헌터 바이든이 가장 강력하게 후보 사퇴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두 가지 다 예상이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은 토론 직후 부인 질 바이든 여사를 비롯해서 가족들과 워싱턴 DC 인근에 있는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 일종의 그 가족 회의를 하러 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뭐 이 부분은 다 아시죠? 이후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후보 사퇴론을 어제 거듭 단호히 배격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바이든 여사는 토론 이후에 전방위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그 사퇴 압박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족들은 그 90분 토론이 바이든의 그 대통령으로서 4년간의 시간을 그렇게 판단하도록 그냥 두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떻게 4년 동안 그렇게 우리 남편이 이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그 4년 동안 열심히 일한 거는 생각도 안 하고 딱 90분 동안 조금 뭐 말투가 어눌했다, 뭐 너무 늙어 보인다, 뭐 그런 것만 갖고 딱 90분으로 4년을 재단하려 하느냐, 뭐 이런 얘기죠. 뭐 이 말도 뭐 일견 이해는 됩니다만은 어찌 보면 그런 게 정치인이고 그런 게 리더 아니겠습니까? 냉정한 판단도 받아야죠. 자, 그러면서 질 바이든 여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계속 싸울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 채 예상도 어긋나지 않죠.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요, 이 바이든 대통령의 거취 결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인물로 그 부인 질 바이든 여사를 은근히 지목해 왔습니다. 예상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한쪽은 그 질 바이든 여사가 여보, 우리 너무 당신 힘들고 너무 오랫동안 이 나라를 위해서 애쓴 거 나도 내가 인정합니다. 내가 인정해. 하지만 이제 점점 힘들어지니까 여보 이제 이쯤에서 그만하고 더 좀
젊고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리고 당신이 뭐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후보를 교체하고 이제 우리는 좀 그만 쉽시다 여보, 이런 말을 할 것 같다라는 예상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측은 무슨 소리, 끝까지 갈 것이다 라는 말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한 사람도 있는데 이제 요 예상이 맞은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 바이든 대통령의 완주라는 질 바이든 여사의 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다시 한번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한편 이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에 더 강력하게 반대하는 인물이 있었으니 그 인물은 바로 둘째 아들 차남 헌터 바이든이었다라고 뉴욕타임즈가 보도를 했습니다. 불법 약물 복용에 이어서 불법 총기 기구 구매, 불법 총기 소지 등등등 중범죄 혐의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는 등 갖가지 사법 리스크를 안고 완전히 아버지의 발목을 잡게 만든 둘째 아들 헌터 바이든. 정말 제 예상, 다른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깨지 않고 가족 중에 가장 강력하게 아버지의 후보 사퇴를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뉴욕타임즈가 그렇게 보도했습니다. 어쩜 그렇게 정치인들은 한치의 예상을 빗나가지 않는지 흥미롭습니다. 바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는요, 내 차 한 달 안 타고 다니면 천불 번다 입니다. 여러분들 차 다 있으시죠? 한 대 있는 분도 계시고 집안에 부부가 각자 하나씩 2대 있는 분도 있으시고 그렇죠? 자녀분들 차까지 합치면 3대. 저는 많을 때 막 4대까지 있었는데, 자, 한 대 차를 타고 다니지 않으면 그 중에서 하나 천불 번다라는 겁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인 우버가 LA를 비롯해서 미국과 캐나다 7개 대도시 운전자 175명을 선정해서 앞으로 5주 동안 자신의 자동차를 타지 않고 대체 교통수단을 이용하면 그 대가로 천불을 지급한다라는 그 프로그램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인들도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야, 내 차 안 타고 다니는 것도 돈 버는 건데 천불까지 더 받아? 약간 흥미로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우버가 내놓은 이 프로그램의 그 이름은 이렇습니다. One Less Car가 하나 더 적은 카, 그런 거죠. 차 한 대 더 적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One Less Car로 명명된 이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그 우버는 교통 혼잡과 환경 오염을 개선하고 자동차 부담에서 좀 벗어나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체험해주고 또 장려할 목적으로 대체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선발해서 그 미국인들의 월 평균 차량 운영 비용으로 알려진 그 $1,000를 지급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제 LA나 그 대도시를 말씀드릴게요. 전국 다는 아니고 일단은 LA, 그리고 시카고, 그리고 이제 워싱턴 DC, 마이애미,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이제 캐나다로 가서 토론토, 밴쿠버 이렇게 7개입니다. 이 지역에 18살 이상 자동차 소유자들은 온라인 웹사이트 uber.com에 들어가셔서요, 거기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한 대뿐인 참가자의 경우에는 5주 동안 해당 차량 운행을 안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2대를 소유하고 있다면 한 대만 포기하면 됩니다. 한 대는 타고 다녀도 돼요. 그거 괜찮은데? 2대 있는데 한 대는 내가 안 타고 다닐게. 그리고 천불 받고 요거 타고 다녀요. 네. 여하튼 괜찮습니다. 그렇게 여하튼 대체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천불을 받는 겁니다. 대체 교통수단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어떤 것을 우버가 말하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너무 멀지 않으면 그냥 도보, 걸어 다니는 것도 되고요.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되고, 전기 자전거나 전기 스쿠터를 이용해도 되고요. 아니면 렌터카를 사용해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버가 적극 권장하는 것은 차량 공유 서비스, 자기네 회사 같은 그 우버 서비스를 이용해서 다녀보라, 이런 것이죠. 그렇게 이제 하고 내 차를 묶어 놓으면 천불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근데 우버는 2가지 목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렇게 해서 차 운행을 좀 줄이면서 친환경을 좀 장려하는 목적도 당연히 한 20%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한 80%는 그렇게 해서 자신의 회사 우버, 이 우버 서비스를 이용해보는, 체험하게 되는, 그래서 해보니까 내가 한 달 동안 내가 보통 차를 갖고 다닐 때 이렇게 다니던 걸 우버를 타고 다니니까 한 500~600불 정도면 되네. 그러면 내가 굳이 이 차를 갖고 있을 필요가 없네. 이 차를 운영하는데 한 1,000불 이상 들어가는데, 차 페이먼 해야지, 기름값 내야지, 보험비 내야지, 등등등. 1,000불 이상 들어가는데, 그냥 우버 타고 다니니까 500~600불이면 되네. 이런 거를 알게 되면 실제로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그럼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체험이 널리 퍼질 터이니 자기네 회사 매출에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아마 그런 걸 노리는 건 한 70~80%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여하튼 흥미로운 우버의 프로그램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키워드입니다.
4등급 허리케인, 미국 남동부로 접근 중입니다. 이 대서양에서 발생한 허리케인 베릴이라는 이름을 가진 허리케인이 지금 4등급으로 세력을 키운 채 카리브해를 향하면서 미국 등 북미 국가들에게 지금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국은 좀 동남쪽, 그리고 이제 북미 국가 뭐 멕시코 이쪽에 시속 200kg은 넘는 200kg, 죄송합니다. 200km. 200km. 그렇다면 뭐 한 140마일 정도 되나요? 뭐 그거 넘는 140마일, 시속 140마일 정도 넘는 초강력 허리케인이 예상이 돼서 주택을 뭐 통째로 날려버릴 수도 있다는 그런 경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허리케인 베릴이 4등급 세력으로 유지한 채 내일까지 카리브해 인접 국가에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후가 되면 드디어 서서히 미국 남동부 지역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남동부라면 이제 뭐 남쪽 동남부 지역이죠.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뭐 애틀란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동쪽에 있는 그 지역, 이런 곳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빠르면 내일 아니면 모레 아침부터. 자, 7월 초 대서양에서 4등급의 초강력 허리케인이 발생한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로 평가됩니다. 보통 8월이나 9월 또는 7월 말에 이런 게 발생하는데 지금 뭐 7월 초부터 이런 초강력 허리케인 이례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전부 이제 기후 변화 때문이죠. 지금 뭐 6월 달서부터 발생한 이례적인 아주 너무 이른 폭염,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 자,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4등급이면 주택 지붕이 날아가고 외벽 붕괴나 또는 이제 나무가 가끔 보면 그런 게 있죠. 막 뿌리째 뽑히는 거. 그렇게 나무가 뿌리째 뽑힐 수도 있는 그런 정도의 규모이기 때문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남동부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좀 각별히 유의하셔야 되겠고요. 또 주변에 그런 게 없다 하더라도 그렇게 허리케인이 막 몰려올 때 웬만하면 차를 안 타고 나가는 게 좋습니다. 운 나쁘게 차를 타고 다니다가 이 허리케인의 그 중심부 지역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아주 큰일 납니다. 또 꼭 중심부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멀리서 무슨 막 지붕이 날아와서 차를 때릴 수도 있고 뭐 이러니까 좀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상당국은 기록적인 바다 온도 급상승 등 기후 변화 영향으로 올여름 20개가 넘는 허리케인이 더 자주 그리고 더 강력하게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다 기후 온난화 때문이다라는 게 기상청의 판단입니다. 다음 키워드입니다. 폭염 속에 맞게 될 독립기념일 연휴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미국의 남동부 지역은 폭염 플러스 허리케인 속에 맞게 될 독립기념일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대부분의 지역은 폭염 속에 맞게 될 독립기념일 연휴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요, 그 LA를 중심으로 한 그 캘리포니아 지역의 그 온도 변화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만은 사실 뭐 미 전국적으로 이번 주말 쪽으로 갈수록 더 더워질 것이다라는 그 얘기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독립기념일 연휴가 포함된 7월 이번 첫 주에도 이제 남가주 지역을 본다면 남가주 지역은 특히 뭐 LA 지역을 예로 든다면 7월 첫 주에 거의 웬만하면 뭐 70도 후반, 80도대 초반 정도가 보통입니다. 거의 뭐 한 7월 한 달 내내는 더워봐야 한 80도대 초반, 가끔 많이 더우면 85도 요 정도인데 지금 85도 넘어서 80도대 후반 또는 90도대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아주 때이른 더 높은 그런 폭염이 온다는 것이죠. 남가주 지역 일부 지역은 10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또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국립기상청은 이번 주 고기압의 영향으로 남가주를 비롯해서 캘리포니아 전역에 폭염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서 독립기념일 연휴를 앞둔 내일부터 그리고 내일부터 이제 주말까지 멀게는 뭐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까지 LA 일원의 낮 최고 기온이 88도, 89도 뭐 이렇게 후반대까지 올라가고요. 주말에는 90도, 91, 92 뭐 요 정도까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LA에서도 한 30분 정도만 떨어진 곳 중에서 갑자기 LA하고 10도, 20도 온도 차이가 나는 더운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뭐 100도 다 넘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LA에서 한 20분, 30분 정도만 가면 되고 한인들도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 대표적인 곳 중에 하나가 이제 샌프란도 밸리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름에서도 나타나죠. 밸리가 뭐예요? 이렇게 푹 파여 있는 거잖아요. 주변에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래서 한국의 가장 더운 데가 어디예요? 대구잖아요. 대구가 바로 밸리 지역이거든요. 주변에 대구에 무슨 산이죠? 뭐 산과 다 이렇게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래서 대구가 여름에 항상 늘 제일 더운 걸 기록하고 있는데 이 LA에서 북쪽으로 한 30분 정도 가는 곳에 떨어져 있는 그 샌프란도 밸리 지역도 딱 밸리거든요. 헐리우드 산으로부터 해서 둘러싸여 있습니다. 항상 여기가 제일 더워요.
그래서 여기는 이번 주말에 낮 100도에서 105도까지 올라갈 전망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LA에서 동쪽으로 막 1시간 정도 가면 되는 인랜드 지역, 여기도 뭐 한국 분들 굉장히 많이 사는데 여기는 한 105도 이상 이렇게 올라갈 것 같다. 이렇게 기상청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상청은 해안 지역을 제외하면 남가주 전역에 그 폭염주의보를 발령한다 라면서 노인과 어린이 등 이 더위에 취약한 사람들은 내일부터 이번 주말까지 가능한 한 그 많은 야외 활동을 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야외 활동을 자제하라 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죽는다 입니다.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사실은 세계보건기구 WHO가 발표한 건데 WHO가 발표한 내용을 제가 이제 거꾸로 뒤집어서 한 거예요. WHO가 발표한 내용은 뭐냐면 움직여야 오래 산다 입니다. 움직여야 건강하게 오래 산다 이건데 제가 이제 그렇게 말하면 사실은 좀 임팩트가 약해요. 또 그런 얘기들 여기저기 많이 있고 그래서 좀 여러분들과 좀 임팩트 있게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 좀 이걸 제가 반대로 부정적인 표현이지만 반대로 말했습니다. 자, 세계보건기구 WHO가 최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인들이요 움직여라 라면서 이례적으로 신체 활동을 좀 더 하세요 라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운동을 그래서 밖에 나가서 운동 이것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집안일을 하면서 막 움직인다든지 또는 춤추기를 좀 한다든지 해서 일상생활에서 몸을 움직이는 시간을 좀 더 많이 가지라라고 강조했습니다. 신체 활동의 부족은요 만성 염증을 일으키는 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만성 염증은 뭡니까? 암을 비롯해서 각종 질환의 근원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WHO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한국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는데 한국은 그 WHO의 권고 수준보다 훨씬 낮은 신체 활동을 보이고 있어서 매우 심각한 편이라는 것입니다. 난 한국에서는 버스 타고 다니시고 지하철 타고 다니시고 그래서 그분들 많이 움직인다, 우리보다는 많이 움직인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분들은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평균을 보면 또 그렇지도 않은 모양입니다. 그 한국의 보건복지부도 여기 시인을 하고 발표를 했는데 보건복지부가 밝힌 그 한국 성인의 WHO 신체활동 권장치는 그 WHO가 권장하는 평균에 미달한답니다. 그 미달률이 52%에 달한답니다. 그 한국의 권고치 미달률은 세계 평균 40% 미달치보다도 훨씬 큰 52%라는 것입니다. WHO가 권고하는 거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일주일에 150분 이상의 중강도 정도의 신체 활동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150분 정도 중강도 신체 활동. 이 중강도의 신체 활동이 뭐냐? 그럼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어느 정도 내가 이제 실제 활동을 하면서 옆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정도. 예를 들어서 내가 막 달리기를 하거나 그러면 대화 할 수 없죠. 그런 거 말고 뛰더라도 아주 가볍게 천천히 빠른 걸음보다 조금 더 빠른 정도? 이 정도? 그러면 옆 사람하고 대화가 가능하잖아요. 그런 정도의 신체 활동을 좀 하라라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150분이라고 했으니까 하루로 따지면 그런 정도 운동을, 신체 활동을 30분 이상씩 주 5일 하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최소량입니다. 이게 이만큼 하면 됐어가 아니라 최소량입니다. 예를 들어 조금 더 예를 들어 드리면 빠르게 걷기, 그리고 집안 청소를 좀 활발하게 하기. 그러니까 대충 이런 거 말고 먼지도 좀 제대로 털고 몸을 많이 움직이는 그런 집안 청소, 또는 낮은 경사의 어떤 둔덕을 오르는 그런 등산, 또는 저속으로 자전거 타기, 또는 음악을 틀어놓고 가볍게 춤추기. 이제 우리 한국 사람, 특히 이제 1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춤추는 거에 대해서 사실 좀 불편해하죠. 저 역시 그렇습니다. 출지도 모르지만, 누구 있는데 춤추는 거 이런 거 절대 못 합니다. 그런데, 음악을 틀어놓고 혼자 있을 때 하셔도 좋겠죠. 가볍게, 춤이 됐던, 그게 막춤이 됐던, 춤춘다 생각하고 음악을 틀어놓고 가볍게 몸을 많이 움직이는 그런 것들. 이런 게 일상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가볍게 달리기 등, 이게 이제 중강도, 지금 말씀드린 게 중강도인데, 자, 그거보다는 조금 더 빠른 속도로 달리거나, 더 빠른 속도로 걷거나 이런 거, 그거 이제 약간의 고강도인데, 그런 고강도 신체 활동은 일주일에 75분 이상 정도 하면 좋다라는 겁니다. 요건 이제 하루에 한 15분 정도 하면 주 5일 하면 75분이죠. 그런데 중년 이상은 고강도 운동 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년 이상은 굳이 고강도 운동하지 말고 75분이 아니라 시간적으로는 2배지만 중강도 운동으로 하루 30분
일주일에 5일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라고 WHO는 권고를 했습니다. 자, WHO의 결론으로 갑니다. 수준에 못 미치는,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수준에 못 미치는 신체 활동은 심장병, 뇌졸중 등 심뇌혈관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당뇨병, 치매, 유방암, 결장암 그 관련된 위험이 증가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거 누가 몰라, 맨날 귀가 아프게 듣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WHO에 따르면 신체활동 권장치의 미달률은 여성들이 34%, 남성은 29%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조금 더 분발하셔야 돼요. 여성분들이 조금 더 많이 움직이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얘기 듣고 우리 남편은 은퇴해서 하루 종일 카우치 포테이로, 카우치 소파에 누워서 빈둥빈둥, 나는 그래도 뭐 밥도 한다, 설거지도 한다, 좀 간단한 집안 정리도 한다, 내가 훨씬 더 움직이는데 이게 뭐 반대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이제 제너럴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은 이제 운동을 해도 조금 약한 운동을 하고 그러니까 조금만 운동의 강도를 올려서 요 퍼센테지, 미달률 퍼센테지를 낮출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활동량 미달치는요, 특히 60세가 넘어가면서 급격히 미달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활동량 미달이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해서 60세가 넘으면 급격히 활동량이 적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60세가 넘으면 우리가 일부러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의식적으로 많이 움직이고 의식적으로 집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해야죠.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를 더 보탰는데요. 특히 식사 후에 계속 앉아서 밥 먹고 난 다음에 케이크를 먹는다든지 뭐 아이스크림을 먹는다든지 이런 당분이 많은 음식을 후식으로 먹는 것 절대 좋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평소에 당이 있으신 분, 당뇨병 같은 거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저보다도 훨씬 더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은 뭐 그렇지 않다 하든 나는 뭐 당뇨병 전혀 상관없어. 그래서 뭐 먹는 분도 계십니다. 뭐 당뇨병이 없으시니까 먹어도 당장 무슨 문제는 없겠지만 이런 것이 오래되면 절대 좋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식사 후에 웬만하면 일어나서 간단히 뭐 집 근처를 산책한다든지 이렇게 몸을 움직이는 좋지만 식사 후에 앉아가지고 후식 먹을 거 없나? 조그만 아이스크림 하나 줘봐. 맛있는 과일 있으면 좀 줘봐 해서 당분이 많은 걸 우걱우걱 먹으면서 아우 배불러 하고 이렇게 계속 앉아있는 거 최악이라는 겁니다. 잠시라도 몸을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과격한 운동은 아니지만 산책 수준의 몸 움직임은 식사 후에 필수인데요. 이는 왜 좋아하는? 어떤 분들은 이제 식사 후에 이제 그 소화를 시키는 데에 몸의 기능이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움직이는 게 더 안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뭐 그 부분도 뭐 이해는 충분히 되고 뭐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지금 얘기하고 WHO가 얘기하는 것은 가볍게 걷는 정도, 가볍게 집 주변을 뭐 얘기하면서 옆 사람과 천천히 얘기하면서 뒷짐지고 걸을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정도 움직임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밥을 먹었기 때문에 이제 당이 올라가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또 열량을 소모시키기에도 좋기 때문입니다. 실컷 먹고서도 움직이지 않으면 몸속에 염증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식사 후에 가벼운 산책이나 걷기는 필수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특히 이제 한식을 먹으면 탄수화물도 많이 먹게 되죠. 나는 그래갖고 한식 안 먹어. 그 밥 먹어봐야 무슨 탄수화물하고 당분이지. 라고 나는 양식이 좋아. 라고 하시면서 이제 고기 위주로 드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러면서 이제 뭐 빵, 샌드위치 이런 거 드시는 분도 계신데, 뭐 그렇다고 물론 고기가 최고다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제 밥과 빵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빵 역시 탄수화물이니까 탄수화물 많이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뭐 아무리 양식이라 하더라도 샌드위치 뭐 이런 거. 자, 탄수화물 섭취로 인해서 치솟기 시작하는 그 혈당을 가벼운 걷기 등의 움직임으로 내릴 수 있는 효과가 있다라고 WHO는 말했습니다. 그 다이어트 할 때 그러죠. 저녁을 일찍 먹어라. 뭐 평소에 저녁을 뭐 6시에 먹으면 5시에 먹어라. 7시에 먹으면 뭐 6시에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저녁을 일찍 먹으면 이제 소화를 충분히 시키고 자라. 뭐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뭐 그 말도 틀린 건 아닙니다만은 그 말도 일리가 있지만 그 주 요인은 뭐냐면 저녁을 일찍 먹는 이유는 저녁을 먹고 나서 잘 때까지 그 움직이는 시간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주기 위해서 저녁을 일찍 먹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움직임이라는 것이 뭐 그렇다고 밥 먹고 나서 바로 짐 가서 운동하라는 건 아니고요. 지금까지 얘기했듯 가벼운 움직임. 자, 식사를 하고 적당한 활동이 꼭 필요한 그 결정적인 이유가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탐은 많은데 운동은 싫다? 네, 이럴 때는 췌장이 가장 힘들어합니다. 과식을 하면서도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당뇨병이 급증하는 이유는 과도한 음식물 섭취와 운동량 감소가 가장 크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뭐 선천적으로 이제 나이가 돼서 또는 선천적으로 이런 분들은 제외하고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기가 당뇨를 겪지 않아도 되는데 너무 게을러서 겪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너무 운동을 안 해서. 자, 과식으로 몸속에서 크게 늘어난 열량을 쓰지 않으면 혈당 조절이 어렵고 살이 찌게 되죠. 물론 뭐 이 정도 이론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심각성까지는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비만은 몸속에서 각종 염증을 일으킵니다. 몸 안에 염증이 많으면 혈관병이나 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을 제공하게 되죠. 그래서 몸 안에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몸속 염증을 예방 관리하려면 앞서 언급해드린 그 식사 후 가벼운 걷기 등 적당한 활동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방법으로는 가공식품을 안 먹는 겁니다. 이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먹는 겁니다. 벤조피렌 등 발암물질이 만들어지는 직화구이를 반드시 피하고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을 꼭 먹어야 합니다. 채소, 과일, 잡곡, 해조류는 이제 뭐 미역이나 다시마 이런 걸 최고죠. 이런 게 최고죠. 대신에 뭐 빵, 밥, 면 이런 건 최악인데 그렇다고 또 뭐 안 먹을 수 없는 음식들이니까 방법은 이런 탄수화물을 가능한 한 뭐 안 먹으면 좋긴 하지만 그렇다고 뭐 절대로 안 먹지는 않으니까 탄수화물을 적당히 먹기는 먹을 때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을 곁들이면서 먹으면 혈당을 크게 올리지 않아서 당뇨병 예방, 관리, 또 비만 예방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이제 밥 먹을 때 삼겹살 같은 거 먹을 때 삼겹살에 그 마늘 넣고 쌈장 넣고 상추나 뭐 깻잎으로 싸서 이렇게 먹었잖아요. 꼭 삼겹살이나 먹어야 이렇게 상추를 싸 먹잖아요. 그런데 밥 먹을 때 꼭 뭐 삼겹살이 아니더라도 삼겹살 없더라도 상추에 밥을 그냥 넣어서 반찬 넣어서 이렇게 싸 먹는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이 식이섬유 섭취를 늘리는 어떤 나만의 패턴, 나만의 습관을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식이섬유 섭취를 늘리면 혈관에 쌓이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배출하고 장 속의 발암물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혈관과 장 속의 각종 염증을 막는 데도 크게 기여를 합니다. 자, 매일 의무적으로 몸을 움직여라 하는 이 세계보건기구 WHO의 권고는 올바른 식단 관리와 함께 이렇게 일거양득이 아니라 일거다득의 여러 가지 베네핏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야 합니다. 살도 안 찌게 하고 당도 내리고 콜레스테롤도 내리고 더 건강해지고 심혈관 질환에도 좋고 등등등.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게 다 좋아지니까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일거양득이 아니라 일거다득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일거다득 건강정보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전해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스토리가 있는 뉴스, 스토리 뉴스 마칩니다. 전문적인 리서치와 차별화된 접근 방법,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투자이민의 EB5의 풍부한 경험에 이경희 변호사와 체계화된 멘토 시스템으로 철저히 교육받은 직원들이 여러분의 이민법 케이스를 도와드립니다. 이경희 변호사 사무실은 한 번 맡은 케이스는 끝까지 책임집니다. 항상 세밀하고 정확한 일처리로 고객분을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을 믿고 맡겨주시면 여러분의 케이스를 성공으로 이끌겠습니다. 투자이민 전문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